현재 한국 방산계에서 가장 핫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도전으로 여겨지는데요. 총 12척, 약 440억 달러, 하나 60조 원 사업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유례없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주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제품 공급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하는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한마디로 빠르고 싸고 성능이 준수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요구 사항은 또 다른 궤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작전 능력, 30년 운영 파트너십, 산업, 정치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의 사이에서 최종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캐나다의 선택에 추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은 겉으로는 60조 원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 국가 전략 전반을 놓고 벌어지는 선택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캐나다 정부와 여론은 어느 나라의 잠수함이 더 뛰어난가 보다 어느 나라가 캐나다의 중장기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경쟁 구도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국가 대 국가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싸움의 무게추는 점차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건설, 히토류 기반 배터리 소재 협력, 우주산업 연계 등 대규모 산업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통적인 유럽 제조 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안의 화려함보다는 이행 가능성과 정책 적합성을 앞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현지 기사들을 보면 제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과거 대형 방산 산업 프로젝트에서 지원과 비용 촉과를 겪어온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접근 방식은 과도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실행력을 중시하는 국가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도입 조건으로 제시한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 요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캐나다 시장 규모와 북미 기존 생산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자동차 공장 신설의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요구를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수소 생태계 구축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청정에너지 전환과 수소 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해왔으며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인프라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기 고용 효과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동시에 고려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정책 당국의 기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의 전략이 가장 빛을 발한 지점은 알버타주 철강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투자 제안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로 알코마 스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알버타는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적 부담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통상 정책 실패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3억 4,500만 달러를 투자해 철강 빔 공장을 건설하고 수백 명 규모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 제안을 두고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지금 캐나다 정치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해법을 정확히 짚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철강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교육 부담이 적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게 설명하기 쉬운 정책 카드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캐나다 내부 분위기는 분명히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주요 방송사인 CTV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이 차기 잠수함 사업을 다루면서 기사 내용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기사 하단에 쌓이고 있는 여론의 방향성입니다. 관련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은 계약을 하면 실제로 제때 납품한다. 독일 잠수함은 성능 이전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흐름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요소가 성능 경쟁이 아니라 납기 지연과 전력화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방산업체들은 잠수함과 같은 고난도 플랫폼에서 잦은 일정 변경과 비용 증가 문제를 겪어왔고, 이러한 사례들은 캐나다 언론과 전문가 분석 기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각종 방산 수출 계약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납품과 전력화를 완료하며 약속을 지키는 공급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고, 캐나다 여론은 이 점을 매우 현실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안보 전문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지리적 특성상 잠수함을 연안 방어용이 아니라 장거리 전략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북극해와 태평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작전 환경, 장기간 보급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기동 성능보다 지속 작전 능력과 플랫폼 확장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체급, 내부 공간 여유, 승조원 근무 환경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캐나다 해군의 실제 운용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잠수함의 단순한 현재 성능보다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캐나다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무장과 임무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장기적으로는 전략 자산으로서 활용폭이 넓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원한다는 캐나다 해군 내부의 고민이 여론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전문가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캐나다 언론은 전직 군사정보 장교와 해군 관계자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전략적 요구를 가장 폭넓게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작전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제시된 대안 가운데 전략적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발언이 여러 기사에서 반복 인용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발언은 특정 국가를 치켜세우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작전 반경 자망 지속 능력 향후 개량 가능성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평가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결국 캐나다 여론은 한국 잠수함을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로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용할 수 있고 제때 전력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댓글, 군사 커뮤니티의 반응을 종합하면 이러한 인식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넓은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논의는 무엇을 사느냐의 단계를 넘어 누구와 함께 만들고 누구의 체계 안으로 편입되느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조선 방산업계와 정책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는 현지 조선소를 단순 하청업체가 아닌 공동 생산 파트너로 격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일자리 창출을 넘어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유지 확장 가능한 잠수함 산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이 검토 중인 방안은 어빙 대비 등 현지 조선소를 중심으로 복합 소재, 전기 추진, IT 통신 체계 등 세부 분야를 주별 산업 구조에 맞게 분산 배치하는 맞춤형 공급망 설계입니다. 각 지역의 기존 산업 역량을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내부에서 요구하는 산업 주권 논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토론토대, 맥길대 등 주요 대학과 연계한 북극 해양기술연구거점 설립 구상은 단순한 생산 이전을 넘어 연구 기술 축적까지 포함하는 장기 파트너십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폴란드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사업에서 한국이 이미 검증한 현지 산업을 키우는 방식의 방산 협력 모델을 북미 환경에 맞게 진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안보 체계 차원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판단 기준은 결국 NORAD와의 통합성에 있다는 점이 캐나다 안보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도입할 잠수함은 단순히 자국 해군 자산이 아니라 북미 방위 체계의 일부로서 미국과 완전한 작전 공유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사양의 호환성을 넘어 위기 시 즉각적으로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안보적 일체감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미국산 무장 체계와 전투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전제로 개발됐기 때문에 별도의 대규모 개조 없이도 북미 방위 작전망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한 창호급에 탑재된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는 이미 미 해군 체계와의 실전 운용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입증한 상태로 캐나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통합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선택의 추가 기우는 지금 캐나다는 잠수함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25년 12월 8일 영상입니다. 캐나다의 전투기 논쟁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를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국의 KF-21 보라매까지 대한 후보군에 올려놓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매체인 1945는 최근 캐나다가 F-35 단일 선택지에 묶이는 대신 한국의 KF-21을 유력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기체 한 기종을 갈아 끼우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어느 정도까지 안보 기술을 의존할지, 캐나다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가 걸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반 블론딘 전 캐나다 공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블론딘은 현역 시절에는 F-35 도입을 지지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캐나다가 F-35에 과도하게 묶여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분석글에서 F-35를 도입한 나라는 소프트웨어, 각종 업그레이드, 정비와 부품, 심지어 무장까지 미국이 쥐고 있는 구조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장기간 독자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론딘이 우려하는 지점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동맹에 대한 태도가 정권 따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되거나 부품 공급이 끊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의 방위 우산과 F-35 지원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5조와 비슷한 수준의 불확실한 약속으로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필요할 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결국 자기 통제 밖의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 영공 방어의 핵심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F-35 한 기종에만 모든 것을 걸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여기에 캐나다 특유의 작전 환경이라는 현실 문제가 더해집니다. F-3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성과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지만 북극권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이 강점이 곧바로 약점으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미 F-35를 운용 중인 노르웨이 공군은 혹한 속에서 얼음과 눈으로 인한 잦은 결빙, 재부동 작업 증가, 각종 센서와 기체 표면 보호를 위한 대형 경납고 의존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 구조와 스텔스 코팅이 민감하다 보니 눈보라치는 활주로에 함부로 세워둘 수 없고 강력한 난방 제빙 시설과 특수 정비 체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돈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내부 자료를 종합해보면 F-35의 시간당 운용비는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최대 44,000에서 55,000달러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눈과 얼음이 일상인 북극 기지에서는 제빙 난방 정비 인력과 부품 소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예산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운용비가 감당이 안 되면 서류상 보유 대수와 실제 출격 가능한 대수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이는 곧 가동률 저하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캐나다 내부 여론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국제 정치 방산 이슈를 다루는 한 유튜버가 캐나다는 왜 F-35 대신 KF-21 보라매를 봐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자 조회수가 수만 회를 넘기며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기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캐나다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스텔스 폭격기처럼 적 심장부를 파고드는 능력보다 북극 상공을 오래 버티며 순찰하고 러시아 폭격기를 끝까지 추격해 요격할 수 있는 튼튼한 순찰 요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공군의 역할을 하나씩 뜯어보면 미국과는 운용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항모전단 호위나 적 방공망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전략 타격 임무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에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임무는 북극 상공의 장거리 초계, 러시아 폭격기 및 정찰기의 조기 탐지와 요격, 인구 밀도가 낮은 광활한 영공과 해역에 대한 지속 감시, 그리고 나토 동맹국 영공을 대신 지키는 항공경계 임무입니다. 캐나다가 F-35를 재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북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로 살아남아 계속 날 수 있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보는 과정에서 한국산 KF-21 보라매가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스텔스 성능 하나만으로 전투기의 가치를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캐나다는 이제 자국의 현실에 맞는 요소들을 우선순위로 다시 정렬하고 있습니다. 결빙과 눈보라,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의 초계 구간, 극저온에서의 엔진 신뢰성, 전진기지의 제한된 정비 인력, 러시아 폭격기에 대한 즉각 대응까지. 이런 환경에서는 스텔스보다 훨씬 실용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캐나다의 요구와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북극 생존성을 결정짓는 쌍발 엔진 구조입니다. 캐나다 공군 조종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단발 엔진 고장인데 북극을 비행하다 엔진이 멈추면 탈출 후 얼음바다에 착수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면 KF-21은 GF414 두 기를 탑재해 하나가 멈춰도 장거리 귀환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F-35를 혹한에서 운용하며 결빙, 흡입물 문제, 저온 추력 저하 등 단발기 특유의 취약점을 경험했고 캐나다 역시 이런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쌍발기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넓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스펙을 넘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라는 훨씬 현실적인 측면에서 KF-21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이 지닌 장거리 요격 능력과 높은 상승률, 효율적인 공력 설계는 캐나다가 직면한 북극 초계 환경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항공기의 접근에 신속 대응해야 하는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전투기를 설계할 때부터 빠르게 고도를 확보해 요격하는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 철학이 고스란히 KF-21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없는 현재 블록-1-2 구조는 연료 탑재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시간 초계 임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극 상공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을 상대하려면 단순히 스텔스가 아니라 멀리 오래 날며 필요할 때 즉시 고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KF-21은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드문 기체라는 점이 해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한 속 정비성 또한 캐나다가 F-35보다 KF-21에 주목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극 기지에서는 스텔스 코팅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경납고나 정교한 온습도 시설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F-35는 스텔스 유지가 민감해 코팅 손상, 재빙 문제, 외부 환경 노출 등에서 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KF-21은 스텔스 도료 유지가 간단한 접비탐 구조의 모듈식 항전 장비를 채택해 전진기지에서도 빠른 복구 재출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처럼 정비 인력과 장비가 제한된 환경에선 고장나지 않는 전투기보다 금방 고쳐서 다시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훨씬 중요한데 KF-21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런 구조적 정비 용이성은 실전 가동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며 특히 캐나다의 긴급 대응 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운용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KF-21의 시간당 운용비는 약 12,000에서 16,000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F-35의 44,000에서 55,000달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캐나다의 전투기 가동률, 조종사 훈련 시간, 정기적 초계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은 비행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은 곧 더 강한 방공 태세를 의미하고 그 점에서 KF-21은 예산 대비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캐나다 항공우주 산업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특징 중 하나가 폭넓은 기술 협력인데 캐나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항전장비 전자부품 현지 생산, 북미 정비 허브 구축, 2인승 전자전형 개발 참여, 향후 블록3, 블록4 공동 개발 같은 산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캐나다 항공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단순 기체 구매를 넘어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캐나다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북극 초계 요격 임무를 놓고 보면 오히려 F-35보다 더 높은 현실 적합성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쌍발 엔진의 생존성, 장거리 초계와 고속 요격 능력, 혹한에서도 빠르게 다시 띄울 수 있는 정비성, 낮은 운용비로 확보되는 높은 가동률, 그리고 산업 협력 가능성까지 캐나다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전투기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다 대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9일 영상입니다. 한국 방산이 중동 진출을 위해 UAE에 15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수출 거래를 제안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두바이 에어쇼에 맞춰 아부다비를 방문해 핵심 시스템의 개발,
현지 생산, 공동 수출을 아우르는 공동가치 사수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방문해 KF-21의 성능을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범 비행에도 참여하며 기체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KF-21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약속 불이행은 사업 초기부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며 수많은 인내와 양보를 거듭해왔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과 북한에 더욱 밀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 공동 개발의 취지와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고심 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인식과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국방 전문가들은 당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기술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한 국방 관계자는 사석에서 외교적 부담이 크겠지만 KF-21 블록원의 최소한의 물량만 협력하고 사실상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인내해온 대한민국은 결국 더 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바로 중동의 핵심 국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극적인 협력론이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충격적인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UAE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무려 150억 달러 하나 약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무기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무기 수출 제안을 넘어 세계 방위산업계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부다비를 방문해 UAE 정부의 깊은 신뢰를 표하며 핵심 시스템 개발부터 현지 생산, 그리고 공동 수출까지 아우르는 공동 가치 사슬 구축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파격적인 협력 모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15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미 UAE 공군 장병들이 대한민국 하이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KF-21 시제기를 탑승하는 등 보람의 압도적인 성능과 기술력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료 검토가 아닌 현장 방문과 직접 시승은 UAE가 얼마나 KF-21의 진심인지, 그리고 미래 전력 구상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UAE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과 함께 미래 항공 전력의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UAE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왜 KF-21 보람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KF-21이 가진 한 가지 결정적인 매력, 바로 쌍발 엔진이라는 신뢰의 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특징을 넘어 안보와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한민국의 현명한 전략적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염분이 가득하고 습한 해상 환경에서 주로 운용되는 전투기는 육상에서보다 기체 부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고장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나라의 특성상 광활한 해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단발 엔진 전투기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투기가 혹독한 해상 환경에서 쉽게 손상되고 고장 위험마저 크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등 해상 작전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쌍발 전투기를 선호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진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로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 있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렇듯 해상 환경에서의 압도적인 안정성과 생존성, 그리고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특히 해양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UAE와 같은 중동 지역 또한 광활한 영공 방어와 전략적 핵심 거점 보호를 위해 KF-21의 이러한 두 개의 심장이 주는 안정성과 신뢰성에 깊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쌍발 엔진 전투기가 가진 뛰어난 장점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항상 따라다녔던 그림자는 바로 천문학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쌍발 엔진 전투기들은 그 압도적인 성능만큼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의 경우 2022년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기준으로 대당 약 2억 8천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114대에 대한 협상에서는 대당 3억 2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더욱 높은 조건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강력한 쌍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지난 10월 튀르키예가 20대를 계약했을 때 대당 무려 5억 1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최첨단 쌍발 엔진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막대한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KF-21 보라매는 뛰어난 쌍발 엔진의 안정성과 최첨단 성능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쟁 기종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세계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이룩한 위대한 혁신이며 고성능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스마트 국방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UAE가 KF-21에 깊이 주목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블록3의 존재입니다. 블록3는 KF-21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는 KF-21 개발의 진정한 목표이자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야심찬 지향점입니다. 오래전부터 5세대 전투기 확보를 강력히 염원했던 UAE는 미국의 F-35 도입이 정치적 기후로 거듭 차제되면서 큰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조 달러 투자 약속을 받는 대가로 F-35 판매를 고려하는 등 중동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UAE는 단순한 F-35의 대안을 넘어 자체적으로 5세대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진 KF-21, 특히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블록3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KF-21이 단순한 현재의 전투기를 넘어 미래 항공 전력의 핵심이 될 미래 지향적인 플랫폼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글로벌 국방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한국이 UAE와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전투기 협력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한국의 제안은 F-35와 개발 계획의 붕괴로 인해 생긴 공백에 정확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을 담고 있으며 UAE는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미래 항공 강국으로 함께 도약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UAE는 KF-21 블록3 공동 개발을 통해 스텔스 기술과 첨단 항공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개발 자금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방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량 있는 지역 강국인 UAE와 같은 나라가 KF-21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서구 공급업체가 장악해왔던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수많은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UAE와의 22조 원 규모 KF-21 개발 협상 소식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며 각국의 엄청난 충격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무기 시장의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자로 발돋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경탄과 환호 속에서 가장 큰 충격과 당혹감에 빠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과거 KF-21 공동 개발 사업에서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신의를 지키며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다려주었지만 결국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대가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변해줍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으며 끌어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현금을 가져와도 절대 거래해선 안 된다. 이 단호한 한마디에는 단순히 과거의 아쉬움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확고한 원칙과 자부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약속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이자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을 하찮게 보거나 뒤통수를 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원칙과 강인한 의지로 빚어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이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순간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